겨울에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눈을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단단한 눈덩이를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 물을 조금만 더 붙여주면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눈을 뭉쳐 단단한 공을 만들듯이 모래 같은 작은 알갱이들도 다지고 뭉쳐지면 딱딱한 돌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그마가 굳어서 돌이 되었다면 오늘은 모래 같은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서 굳어진 퇴적암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이 퇴적암의 퇴적이라는 것은 쌓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인 퇴적암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퇴적암의 정의는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여기서 퇴적물이 뭐냐? 바로 작은 알갱이들, 모래, 자갈, 생물의 유해 같은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쌓이고 다져져 만들어진 것이죠. 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육지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있는데 이 돌덩이도 바람을 맞고 비도 맞다 보면 풍화와 침식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이 풍화와 침식은 이 잘게 쪼개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쪼개진 이 작은 알갱이들을 우리는 퇴적물이라고 부르죠. 자, 이 퇴적물은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흘러 강이나 바다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퇴적물의 운반작용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운반된 퇴적물은 어느 한 곳에서 멈춰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위에 새로 온 녀석들이 아래에 있는 알갱이들을 꾹꾹 누르면서 다져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다져져서 단단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퇴적암은 풍화, 침식, 운반, 쌓임, 속성작용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퇴적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속성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속성작용이란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속성작용에는 크게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짐작용이란 말 그대로 다져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위에 있는 녀석들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다져지게 되죠. 자, 이렇게 다짐작용이 일어나면 무엇이 바뀝니까? 바로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공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극이라고 하거든요.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공간인 공극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전체 부피도 작아지겠죠. 원래는 이만했던 알갱이들이 쭉 다져지면서 꾹 눌러지게 되니까 부피도 작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빽빽한 정도인 밀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꾹꾹 눌려지게 되니까 빽빽한 정도, 밀도가 증가하겠죠. 이번엔 교결작용입니다. 자, 이렇게 다져진 알갱이들이 바로 퇴적암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알갱이들 사이사이를 붙여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은 수분이 될 수도 있고 석회질, 규질, 철 이런 물질들이 이 퇴적물들 사이에 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알갱이들을 단단하게 붙여주게 되죠. 퇴적물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거치면 단단한 퇴적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보면 밀가루를 뭉쳐 만든 떡을 밀떡, 쌀을 뭉쳐 만든 떡을 쌀떡이라고 하는 것처럼 퇴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퇴적암도 다르게 됩니다. 자, 퇴적암의 종류는 이 퇴적물에 따라서 크게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일반적인 쇠설성 퇴적암부터 보죠. 자, 쇠라는 거는 분쇄하다 할 때 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퇴적암이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풍화 침식을 거치면서 잘게 쪼개져서 만들어진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 같은 것들이 퇴적암이 된 것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즉, 큰 바위가 분쇄되어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만드는 퇴적암이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자갈이 서로 모여서 암석이 되면 여감이라는 암석이 됩니다. 여기 자갈들이 이렇게 크게 박혀 있는 것들이 보이죠? 모래가 모여서 다져지고 굳으면 사암이라는 퇴적암이 됩니다. 진흙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지면 셰일이라는 퇴적암이 되죠. 자, 어떤 퇴적물이 어떤 퇴적암을 만드는지 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쇠설성 퇴적물은 화산 분출로 나온 이런 알갱이들도 포함됩니다. 자, 화산이 분출하면서 나온 알갱이 중에 크기가 큰 애들을 화산탄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집괴암이라는 퇴적암이 되죠. 화산이 터지면서 나온 작은 알갱이들, 이런 애들을 화산재라고 하거든요. 이런 화산재가 다져지고 굳으면 응해암이라는 퇴적암이 됩니다. 자, 쇠설성 퇴적암을 봤으니 이번에는 화학적 퇴적암을 보죠. 말 그대로 화학 물질이 다져지고 굳어져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자, 이런 화학 물질들은 어디에 많이 녹아 있냐면 바로 바닷속에 많이 녹아 있죠. 이 바닷속에 화학 물질들이 떠다니다가 땅속에 가라앉는 침전 작용을 거치면서 쌓이고 다져져서 퇴적암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화학 물질이냐에 따라서 역시 퇴적암이 다르게 됩니다. 물속에 떠다니는 탄산칼슘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지면 석회암이 됩니다. SiO2, 이산화규소 같은 이런 규질 성분이 쌓이고 다져지면 척트라는 퇴적암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염화나트륨, 즉 소금 같은 것이죠. 이런 염화나트륨이 쌓이고 다져지면 암염이라는 퇴적암이 됩니다. 이렇게 화학 물질들이 침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화학적 퇴적암이죠. 마지막으로 유기적 퇴적암을 보죠. 여기서 유기라는 것은 생명체 같은 걸 말하죠. 즉, 동식물의 유해나 골격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랍니다. 산호나 조개 껍질 같은 애들을 석회질 생물체라 하거든요. 여기서 석회질이라는 건 바로 탄산칼슘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탄산칼슘이 쌓이고 다져지면 어떤 퇴적암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석회암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는 규질 생물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규질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SiO2, 이산화규소를 말하는데 역시 배웠습니다. 규질 생물체가 쌓이고 다져지면 뭐가 될까요? 예, 바로 척트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들이 퇴적암이 되면 유명한 석탄이라는 퇴적암이 됩니다. 자, 정리 다시 해보죠. 쇠설성 퇴적암에는 자갈이 굳어 만들어진 여감, 모래가 퇴적암이 된 사암, 진흙이 퇴적암이 된 셰일이 있습니다. 화산탄은 집괴암을, 화산재는 응해암을 만들죠. 두 번째로 화학적 퇴적암은 탄산칼슘이라는 화학물질은 석회암을 만들고 이산화규소는 척트, 염화나트륨은 암염을 만들게 됩니다. 유기적 퇴적암에서 석회질 생물체는 석회질이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역시 석회암을 만들고 규질 생물체는 이 규질이라는 게 이산화규소이기 때문에 퇴적암이 되면 척트가 됩니다. 또는 여러 식물체가 퇴적암이 되는 석탄도 유기적 퇴적암의 한 종류죠. 퇴적 물질과
퇴적암을 매칭시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퇴적암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퇴적암들이 있는 곳에 가면 층리라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층리가 뭔지 보이십니까? 자, 서로 색깔이 다른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색깔의 경계가 생기죠. 즉, 층이 생기게 됩니다. 줄무늬가 생기게 되죠. 이 줄무늬를 바로 층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죠. 왜냐하면 퇴적암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요. 다시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쩔 수 없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계가 층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층리 중에는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평행하게 생긴 층리도 있지만 기울어져 있는 층리인 사층리라는 층리도 있습니다. 일반 층리가 이렇게 퇴적물들이 평행하게 쌓인 것이라면 사층리는 이렇게 기울어져서 층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사층리의 모습을 보죠. 이렇게 줄무늬가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실제 사층리 모습입니다. 자, 왜 사층리가 생기냐 하면 사막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작은 모래 언덕들이 많죠. 이 모래 언덕이 있으면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래알들이 날아가는데 어느 쪽 모래알이 날아가냐면 바람을 직접 맞는 이 뒤쪽 모래알들이 앞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는데 이 모래의 종류가 오랜 시간이 흘러 바뀌었으면 바람이 불어 모래알이 넘어가면 기존에 있던 모래알들과 층이 생기게 되죠. 서로 종류가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사층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층리는 사막 말고도 얕은 물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퇴적물이 쌓인 곳에서 강한 물살을 맞게 되면 이 퇴적물의 뒤쪽에 있던 퇴적물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죠. 어떻습니까? 줄무늬가 비스듬하게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것이 사층리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어진 층리인 사층리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층리가 기울어진 걸 표현한 것이죠. 이런 사층리는 얕은 물가에서 발견이 되고 이 사층리를 보면 과거에 물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쉽게 알려주면 이 경사면, 층리의 경사면에 공을 뒀을 때 공이 어디로 굴러가겠습니까? 이렇게 굴러가겠죠? 이 공이 굴러가는 방향이 과거에 물이 흐른 방향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구조는 점이층리라는 구조입니다. 자, 점은 뭡니까? 점점 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점점 달라지는 층리다라는 것인데 무엇이 달라지냐 하면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이게 점이층리입니다. 어떤 차이가 보이나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알갱이 크기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래쪽은 알갱이가 큰데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이층리예요. 자, 이런 점이층리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퇴적물이 흘러서 바다 깊은 곳으로 갈 건데 퇴적물은 먼저 수심이 얕은 곳을 먼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다로 가는 과정 중에 수심이 얕은 부분을 대륙붕이라고 하고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이 경사면을 대륙사면이라고 합니다. 자, 대륙붕을 지나온 퇴적물은 대륙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이렇게 쌓이게 될 겁니다. 즉, 퇴적물들은 대륙사면을 흘러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 대륙대에 도달하게 되는데 퇴적물 중에 입자가 큰 애들은 쉽게 대륙대로 깔아앉게 됩니다. 하지만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알갱이들은 이 물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둥둥 떠다니다가 천천히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무거운 알갱이, 위쪽에는 점점 더 작은 알갱이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점이층리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자, 점이층리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깊은 수심, 큰 알갱이와 작은 알갱이가 분리될 정도의 깊은 수심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엔 연흔이라는 퇴적 구조를 한번 보죠. 연흔은 이런 구조를 연흔이라고 합니다. 마치 물결 무늬 같죠? 이 연자가 이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 퇴적암이 이렇게 물결 무늬가 된 건가요? 예, 간단합니다. 바로 이 연흔은 얕은 물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쪽에 있는 물들이 출렁 하면서 아래쪽에 있던 퇴적물들도 출렁 하면서 물살의 모양으로 연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얕은 물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퇴적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은 건열입니다. 건조한 틈이라는 뜻인데 이게 건열입니다. 마치 가뭄이 든 것 같죠. 자, 건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물속 깊이 있던 땅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은 물 안에 없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쩍쩍 갈라지게 되면서 건열이 생기는 겁니다. 얕은 물밑의 퇴적층이 물 밖으로 올라오면서 건조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건열이 되는 것이죠. 자, 기호로는 이렇게 갈라진 걸 쩍쩍 갈라진 것을 표현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그립니다. 건열 역시 얕은 물가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퇴적암이 만들어진 원리, 그리고 이런 퇴적암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런 퇴적 구조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이곳을 육상 환경이라고 표현하고 바다와 육상의 경계인 이곳을 연안 환경, 그리고 바다인 곳을 해양 환경이라 부르죠. 첫 번째 알아볼 것은 육상 환경인데 육상 환경은 바다만큼 퇴적암이 자주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퇴적물이 쌓일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빙하나 호수, 사막 같은 곳에서는 쇠설성 퇴적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래 자갈이 퇴적암이 된 쇠설성 퇴적암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동그라미 친 곳 보입니까? 자, 이곳은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보면 부채 모양으로 퇴적물이 쌓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던 퇴적물이 갑자기 넓은 곳을 만나면서 쭉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채 모양의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자, 부채가 한자로 선이죠. 그래서 부채 모양, 선상지. 그래서 이런 곳을 선상지라고 한다. 즉 육상 환경에서는 이런 선상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호수, 깊은 호수에서는 깊은 수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점이층리도 관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다와 육상의 경계, 연안 환경인데 연안 환경은 수심이 어떻겠습니까? 얕겠죠. 아직 바다가 깊어지기 전이니까. 자, 얕은 수심에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층리와 연흔 같은 것들이죠. 즉 연안 환경에서는 사층리나 연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얕기 때문에. 또는 해수욕장, 우리 모래 해수욕장 아시죠? 이걸 해빈이라 부르는데 이것도 사실 모래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즉 이런 해빈도 볼 수 있고 모래 기둥, 사주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밀물일 때는 갇히고 썰물일 때 열리는 이런 길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 모래가 만든 이런 기둥을 사주라고 하는데 모래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주 역시 연안 환경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사주가 만들어지면 이 사주에 의해서 안에 물이 갇히게 됩니다. 이 사주에 의해서요.
이렇게 사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연안 환경에서는 이런 석호를 관찰할 수도 있죠. 이 그림에서 이곳을 한번 보세요. 자, 이곳을 실제 화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멀리서 본 거예요. 자, 이 녹색 부분, 쭉 길다랗게 이어진 녹색 부분은 나일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강이 흐르니까 주변에 풀이 자라서 이렇게 녹색인 건데, 이 좁은 강을 흐르다가 강이 넓은 바다를 만나면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퍼지는데 이것을 삼각주라고 하죠. 즉 연안 환경에서는 육상에서 흘러오던 강이 넓은 바다를 만나면서 삼각형으로 퍼져나가는 삼각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해양 환경입니다. 해양 환경은 수심이 얕은 대륙분 같은 곳에서는 연흔이 만들어지고 수심이 깊은 대륙대 같은 곳에서는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 대륙대에는 연리라는 지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연리는 매우 깊은 이 대륙대에 있는 심해저 평원에 쌓인 생명체, 유해 등의 퇴적물을 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에서는 연흔, 점이층리, 연리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죠. 자, 길게 달려왔는데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퇴적지형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고생대 퇴적지형의 대표는 강원도 태백시에 구문소가 있습니다. 자, 구문소에 가면 석회암 삼엽충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화석 역시 퇴적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 석회암과 삼엽충은 바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고생대 때는 한반도가 바다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자, 이번엔 중생대 퇴적지형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채석강, 진안군의 마이산에 가면 쇠설성 퇴적암들을 볼 수 있고 이네들이 만든 층리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시화오나 고성군 덕명리에 가보면 공룡 발자국, 공룡알 화석을 볼 수 있는데 화석이 있다는 건 역시 퇴적암이 쌓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이 살았다는 얘기니까 한반도가 바다 깊은 곳에서 바다 밖으로 솟아 올라왔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신생대 퇴적지형입니다. 신생대 때는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수월봉에 가면 화산재로 만들어진 응해암 같은 퇴적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